승무패 4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알메리아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엘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첫 승점을 수확한 알메리아이고, 개막전 홈경기에서는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후반전에 내리 2골을 내주고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와의 상대 전적이 1승 9패로 압도적인 열세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21년 FA컵 홈경기였는데 당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세비야전 패배 9경기 중 7경기가 한 골차 패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끈적한 승부가 꽤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자원은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알메리아이고, 주포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엘체전에서 코너킥 뚝배기 한 방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는데, 이 우마르 사디크가 최근에 비아레알 등 여러 빅클럽과의 이적설에 휘말렸었는데 이 알메리아에 잔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메리아의 마르티네즈 골키퍼 역시 레알 마드리드전 포함해서 엘체전까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든든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개막 후 2경기 1무 1패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 아쿠냐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측면 자원인 헤수스 코로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비야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개막 2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세비야이고, 개막전 오사수나전에서 슈팅 10개, 득점 1골에 그치고, 바야돌리드전 역시 슈팅 18개에서 득점 1골에 그쳤기 때문에 세비야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시즌 포함해서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 수비수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가 이적이 되면서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 백업 수비수 출신인 탕기 니앙주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쪽에 공백이 이루어졌지만,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가 보여줬던 짠물 수비를 세비야가 이번 시즌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라파 미르가 2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급격하게 컨디션이 떨어진 공격수 엔 네시리 같은 경우에는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플레이메이커 이스코가 영입이 됐는데 바야돌리드전에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스코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무려 10번이나 있었던 무자비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의 원정 경기에서 19경기 17골로 원정 공격력이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비야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초반 세비야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었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가 각각 바르셀로나와 아스톤빌라로 이적이 되면서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는 세비야이고, 개막 후 2경기에서 3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웠던 세비야인데,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2.19골인데
비슷한 수준의 실제 득점이 두 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은 그렇게까지 큰 약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확실히 수비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가 수비력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도 책임져 줬던 수비수들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세비야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세비야의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세비야의 경우에는 측면 공격력이 뛰어난 팀인데 알메리아가 직전 엘체전에서 엘체의 측면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비야가 충분히 측면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메리아의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가 코너킥 세트피스 한 방이 날카로운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기대 실점이 0.04골로 라리가 세트피스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만큼은 여전히 세비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세비야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기는 맞지만 세비야가 올 시즌 불안해진 수비력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원정에서 10번의 무승부로 원정 최다 무자비였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무승부 정도로 덜미를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가 측면 공격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세비야의 측면 자원인 헤수스 코로나와 아쿠냐가 부상 및 징계로 빠지는 점도 세비야의 측면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가 직전 3부 리그 볼튼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 역시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로 주춤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1승 0패를 거두면서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1승 3무 6패로 압도적인 열세가 있고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1대4, 원정에서 1대2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을 상대로 4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에서 영입을 한 중앙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앙수비 쪽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는 빌라이고 그래도 빌라가 고무적인 것은 볼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주축 자원들이 대거 골맛을 봤습니다. 데니 잉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려줬고 측면 자원인 베일리 역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와킨스, 잉스, 베일리, 부엔디아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3실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제라드 감독 부임을 한 이후에도 웨스트햄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었던 상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경기 고전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는 축구로 변모를 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이 평균 점유율 16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개막 후 3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인 것이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주중에 펼쳐진 덴마크 팀과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그 경기에서 영입생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 쿠팔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영입생 중앙 수비수 아구에르드와
중앙수비 도슨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최근에 오그본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수비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 자원인 포르날스가 지난 시즌 빌라 상대로 2경기 2골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첼시 출신이자 지난 시즌 리옹으로 임대를 떠났었던 측면 수비수 에메르송 팔미에리를 영입을 하면서 측면 수비를 보강을 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유일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데 더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웨스트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개막 후 3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득점 없이 리그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다만 그럼에도 풋볼 살롱이 웨스트햄 쪽 승리를 과감하게 노리는 이유는 우선 웨스트햄이 최근 빌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습니다. 특히 모예스 감독이 웨스트햄에 부임한 이후로 빌라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었고, 지난 시즌 빌라의 제라드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도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이 제라드 감독의 빌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빌라의 주요 공격 자원인 잉스, 와킨스 등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웨스트햄은 EPL에서 득점이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웨스트햄으로 가는 이유는 우선 아스톤 빌라라는 팀이 경기가 잘 될 때는 상당히 경기력이 좋은데 수비적인 허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빌라이고, 그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측면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 뒷공간이 취약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의 스타일을 비교해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다이렉트 스피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느릴 정도로 이번 시즌에는 점유율과 패스를 늘려가면서 빠른 공격보다는 지공을 선호를 하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패스보다는 빠른 다이렉트 공격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펼쳐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공격수 스카마카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무엇보다 미드필더 수책 선수도 골을 넣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두 선수가 원체 신장이 크고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는 올 시즌도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벌써 세트피스로만 3실점을 당하면서 최다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골 감각이 살아난 스카마카, 수책, 여기에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수비수 오그본나 등을 앞세운 웨스트햄의 세트피스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다는 통계이고, 아래 통계는 웨스트햄이 아직까지 세트피스 득점은 없지만 기대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4위로 높기 때문에 골 결정력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통 승부가 불안하신 분들은 아스톤 빌라 사이드를 가져가면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폴더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과감하게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개막 후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는 없지만 주중에 펼쳐진 2부 리그 프레스턴과의 리그컵 홈 경기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은 3승 5무 2패로 지난 시즌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면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 1승 1패로 승패가 갈렸지만 지난 시즌 이전에는 4연속으로 1대1 무승부가 나왔었던 매치업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공격수 히메네즈와 아다마 트라오레가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고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체력 소모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3.09골로 아스날보다 높은데 실제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이 딱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울버햄튼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0.35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울버햄튼이고, 반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이 1.69골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1승 2무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3대3 명승부를 연출을 하면서 확실히 뉴캐슬이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중에 펼쳐진 4부 리그 팀과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주전 자원들을 대거 뺀 다음에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존조 쉘비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어 있고, 주전 공격수 칼럼 윌슨이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지만 이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전 장신 수비수 댄번 역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 걸쳐서 이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과 다르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을 무려 2골이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력 면에서는 울버햄튼보다 확실히 결정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백업 장신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 특유의 뚝배기 한 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측면 수비수 트리피어가 지난 맨시티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을 했는데, 리그컵 경기에서도 코너킥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트리피어가 처리하는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골키퍼 닉 포프 선수의 좋은 선방 능력 역시 수비 쪽에서 믿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자원 생 막시망이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생 막시망 선수의 이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의 최전방 공격 쪽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뉴캐슬의 공격수 칼럼 윌슨이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해 보이는데, 뉴캐슬이 현재 소시에다드의 공격수 이삭 선수 영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에 따르면은 주말 경기 출전을 위해서는 주중 금요일까지는 선수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 선수의 선수 등록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삭의 선수 등록이 완료가 돼서 주말에 펼쳐지는 울버햄튼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충분히 뉴캐슬이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삭 선수의 선수 등록이 늦어지게 된다면 칼럼 윌슨이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장신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최전방을 지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크리스 우드 선수가 원체 제공권이 좋고 뚝배기 한방,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이삭이나 윌슨이 보여주는 최전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점이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삭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울버햄튼 또한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주포 히메네즈가 시즌 첫 골을 넣으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새롭게 영입이 된 미드필더 누네스를 비롯해서 포르투갈 중원 라인인 네베스, 누네스, 무티뉴가 어디 가서 꼴리는 중원 자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에서 네투, 게데스, 포덴스, 황희찬 같은 다재다능한 유형이 많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만약에 뉴캐슬이 이삭 선수의 선수 등록이 불발이 되면서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울버햄튼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뉴캐슬 쪽 구미를 당기는 이유는 뉴캐슬이 측면 수비수 키어런 트리피어의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롭고, 세트피스 공격력이 뉴캐슬이 올 시즌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뉴캐슬의 장신 수비수 댄번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댄번이 결정이 된다면 뉴캐슬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이 직전 주중에 펼쳐진 4부 리그 팀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는 노팅엄이고 지난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은 1무 2패로 열세인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4년 토트넘 원정 1대3 패배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전 수비수 니아카테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미드필더 잭 콜백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백업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토크 출신의 장신 백업 공격수 샘 서리지 선수가 리그컵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미드필더 카프 선수 역시 리그컵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열을 마쳤고 영입생 공격수 엠마누엘 데니스 역시 리그컵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 출신의 골키퍼 딘 핸더슨이 최근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4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가 좋은 노팅엄이고 지난 시즌 노팅엄의 공격 에이스였던 브레넌 존슨이 지난 에버튼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아워니가 리그 3경기 한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워니의 피지컬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토트넘 수비로서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직전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는 조금은 진땀승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울버햄튼에 조금 밀리는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트피스 코너킥 한 방으로 해리 케인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전 수비수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또다시 로메로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보이고 주중에 리그컵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면이 있고 공격수 해리 케인 역시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모두 코너킥 헤딩 득점이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향상이 됐는데 기대 득점값이 1.69골인데 실제 득점은 3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8위이기 때문에 제공권 4위 노팅엄에게 높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짤론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토트넘이 의외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 득점 1.69골로 전체 2위인데 실제 득점은 3골을 하면서 아스날과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팅엄의 경우에는 개막 후 3경기 기준으로 제공권이 4위일 정도로 높이가 뛰어난 팀이고 토트넘은 제공권이 18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높이에서 밀리게 된다면 세트피스로 의외로 재미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팅엄의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실점이 한 골이 있었지만 기대 실점이 0.8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노팅엄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지만 모두 코너킥 헤딩으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토트넘으로서는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토트넘이 상대했던 세 팀이 사우스햄튼, 첼시, 울버햄튼인데 이 세 팀보다 노팅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값이 가장 낮은 팀이고 최근에 노팅엄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맨유 출신의 골키퍼 딘 핸더슨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토트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토트넘 쪽으로 가는 이유는 노팅엄도 영입생 주전 수비수인 니아카테가 부상으로 결정이 유력하고 에버튼 골키퍼 픽포드가 한 번에 처리한 롱킥을 그레이라는 공격수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동점골을 넣는 장면인데 그만큼 노팅엄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토트넘에게 대입을 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롱볼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롱볼 한 방을 뿌려서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노팅엄의 뒷공간을 털어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헤타페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가 개막 후 2연패를 당했는데 직전 승격팀 지로나 원정에서도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두 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6골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 역시 최근에 6연패를 당했을 정도로 비아레알이 헤타페의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타페의 패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 앙일레리가 퇴장까지 당했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한 헤타페이고 개막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을 떨어서 2대0으로 승리까지 거둔 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경기력을 상대로 헤타페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공격수 NS 위날이 지로나를 상대로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비아레알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위날이라는 점에서 위날 선수의 골 결정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 성적이 7승 7무 5패, 원정에서 1승 8무 10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헤타페이고 지로나를 상대로 전방 압박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특유의 홈발과 전방 압박을 앞세운다면 최대치로는 무승부 정도까지 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4경기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이두쿠라는 크로아티아 팀과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하면서 승리까지 챙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모두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 원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선자원 트리게로스와 공격수 단주마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비아레알의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룰리 골키퍼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공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룰리 골키퍼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데에서 백업 공격수로 모랄레스까지 영입을 한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도 올라와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시즌 초반 경기력과 성적을 고려했을 때 비아레알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꽤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 아틀레티코전이 모두 원정 경기였고 헤타페전 역시 원정이기 때문에 3연속 원정 경기 일정에다가 중간에 2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비아레알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이 주중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대대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비아레알 팀 컬러 자체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누적된 피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헤타페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순항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의 유럽 대항전 이후에 펼쳐진 리그 경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비아레알이 헤타페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지만 대부분 한 골차 신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아레알의 시즌 초반 연승 행진이 이쯤에서 무승부 정도로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헤타페가 아틀레티코, 지로나전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에 무기력하게 6실점을 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헤타페를 상대로도 충분히 통하면서 무난하게 비아레알의 승리가 나오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12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오돌리드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뒀고 주중에 펼쳐진 맨시티와의 자선 경기에서도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두 경기에서 7골 화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와의 상대 전적이 9승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최근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6연승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세비야에서 영입을 한 수비수 쿤데 선수가 아직까지 선수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쿤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가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전 홈 경기에서는 라이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르셀로나이지만 이후에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골 맹활약을 했고 안수 파티 역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수비수 야미크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포 공격수 와이즈만 선수가 부상 여파로 아직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이 모두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비야전에서 아센호 골키퍼가 캐칭 미스로 동점골을 내줬기 때문에 이 골문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야미크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와이즈만 선수가 2부 리그에서 20골이나 넣어줬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와이즈만 선수가 빠져있는 것은 골 결정력 측면에서 바야돌리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라이오로 임대를 떠나서 8골이나 넣어줬었던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가 돌아왔지만 와이즈만이 있고 없을 때의 공격 화력 차이가 조금은 클 것으로 보이는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야돌리드의 핵심 자원 결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야돌리드의 핵심 수비수 야미크 선수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지난 시즌 바야돌리드 1부 리그 승격에 공을 세웠던 2부 리그 20골을 넣었었던 공격수 와이즈만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 역시 결장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수 핵심 자원이 모두 빠지는 바야돌리드가 최근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연착륙에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 주중에 펼쳐진 맨시티와의 자선 경기에서는 백업 공격수 오바메양, 데파이 같은 비주전 선수들이 골고루 골맛을 보면서 골 감각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시에다드전 퇴장 징계로 결장했던 미드필더 부스케츠가 돌아오는 바르셀로나이고 최근에 매각설이 돌고 있는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도 직전 맨시티와의 자선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최근 바야돌리드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바르셀로나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에스파뇰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개막 후 2경기 1무 1패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에스파뇰이고 레알과의 상대 전적이 2승 8패로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레알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1승 1패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당시 홈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가 최근에 이적설과 부상 여파로 두 경기에서 모두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중앙수비수 고메즈가 라요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에서 영입이 된 공격수 호셀루가 있지만 아직까지 페널티킥 득점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 성적이 9승 6무 4패, 원정에서 1승 6무 12패로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에스파뇰이고 레반테 출신의 공격자원 다니 고메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다니 고메즈 선수가 얼마만큼 측면과 이선에서 풀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2연승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레알이고 이 벤제마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데 에스파뇰 상대로 최근에 5경기 5골 2도움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르가 맨유로 이적이 됐지만 추아메니와 까마빙가 같은 젊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타비고를 상대로 4대1 완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벤제마,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같이 핵심 자원들이 모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단적으로 지난 시즌 에스파뇰이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꺾었을 때와는 이 팀 상황이 현저히 달라진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레알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었던 에스파뇰의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가 최근 여러 구단과의 이적설과 부상 등의 여파로 개막 이후 2경기에서 모두 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당시에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했었던 측면전 엠바르바가 최근에 승격팀 알메리아로 이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레알을 잡아냈었던 1등 공신들이 모두 팀에서 이탈하거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에스파뇰의 이변 가능성을 줄이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에스파뇰이 지난 시즌 비센테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4-2-3-1, 4-1-4-1 체제에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강점이었는데 올 시즌 디에고 마르티네즈 감독의 4-3-3 체제에서는 지난 시즌만큼의 측면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울 데 토마스나 엠바르바 같은 자원들이 부재한 점 역시 에스파뇰의 측면 공격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에스파뇰이 지난 라요전에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실점을 했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주전 중앙수비수 고메즈가 퇴장 징계로까지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비적인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의 주포 공격수 벤제마가 컨디션이 최근 좋고 최근 에스파뇰 상대로 5경기 5골 2도움 킬러 면모가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벤제마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벤제마가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벤제마가 킬러 면모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맨유로 이적이 됐지만 젊은 미드필더 추아미니와 까마빙가가 충분히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에스파뇰이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